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3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3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15%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6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이탈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0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오늘 크게 매수 매도 없이 양 투자자가 변화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750억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양증시 조금 반등을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전체적인 움직임은 하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스피는 2300선 초반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00 중반 정도에서 많이 낮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 증시 다우가 1%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니케이도 오늘 1% 가까이 하락을 하였고 나머지는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글로벌 증시 전체가 아직까지도 불안하다. 아직까지도 하락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섣불리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스피는 지금 이제 바닥 라인을 채 몇 번 다지지도 못했고요. 이제 3일 정도 해서 같은 라인을 유지를 시켰지만 이전에도 한 3, 4일 정도 유지하다가 추가적으로 또 내렸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점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여전히 이제 5일선, 21선, 60일선 모두 벌어지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좀 더 내린다 하면 2100선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이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느냐? 그건 이제 매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주 이벤트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좀 반등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의 FOMC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채 발행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금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10년물 만기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기준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이고, 그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그죠?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매도를 하고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가계 부채니 이런 이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시장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모두에게 부담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증시도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이 국채 금리가 4.8%대 수준에서 멈춰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 말지는 이런 이벤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5%를 돌파를 했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열리는 미국의 통화 정책 회의와 국채 차환 발행 계획 발표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FOMC에서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이 확률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국채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국채가 좀 또 많이 발행이 되어서 물량이 쏟아진다면 당연히 이제 국채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채 금리 또한 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솟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미국 국가 입장으로 본다면 향후 10년 동안 사실 절대 망할 리 없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전 세계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거의 50%, 5%. 그래서 내가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율이 5%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이 국채 가격에 대한 하락을
점치는 사람들과 미국의 이 국채에 대한 가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의 그런 국채 매도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이 달러가 계속 급등을 하면서 미국의 미국 말고 중국이죠. 중국의 위안화가 가치가 계속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계속 이런 이 환율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면 분명히 한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그런 위안화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국채를 매도한다라는 분석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점점 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헤지 펀드들의 그런 공매도도 있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유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매도 때문에 좀 저렇게 국채 금리가 단기간에 치솟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리고 국채 시장에 대한 이 국채 발행을 미국 정부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따라서 이런 가격들이 지금 안정화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요동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조금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11월 중순쯤 해서 또 미국의 이 디폴트 이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벤트들이 줄줄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 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이 내렸는데 뭐 어떻게 또 더 내린다는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급락을 어쩔 수 없이 맞이를 할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급락을 끝내고 다시 V자로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다. 네. 그러나 섣불리 지금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움직이기는 뭔가 너무나도 불확실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했던 만큼 빠르게 치고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골 가지고 우리가 이 전체적인 주식 시장을 너무 비관하기에는 크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충분히 튕겨서 올라왔을 때 제자리로 올라와 줄 만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비인 그 11월 달 정도 연말에 이 움직임을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네, 최악의 상황을 잘 이겨낸다면 이번 장도 이 정도의 횡보장으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큰 이벤트가 또 터져가지고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더라도 뭐 다 같이 이제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결국에는 정부 차원의 그런 대응이 생길 거고, 네, 그런 V자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다못해 제가 계속 예를 드는 것이 2007년에 이 금융 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거의 뭐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부터 900포인트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요. 결국에는 그 뒤에 나오는 회복장을 보시면 1년 동안 거의 절반 이상 3분의 2까지 회복을 하고요. 그 나머지 1년 동안은 또 이제 2200포인트까지 지수를 밀어 올리면서 결국에는 제자리를 빠르게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마이너스에서 또 마이너스 이걸 보면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시간만 있다면 이런 시장들은 우리가 충분히 다 되돌림을 했고, 그리고 코스피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좀 길게 아주 길게 본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 신용 투자를 하셨다면 굉장히 조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추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여유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가볍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투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 이 회수를 해야 되는 금액은 넣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이탈하고 있고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기관 투자자 들어와 주지만 크게 지금은 이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조금씩 들어와 주지만 뭐 임팩트 있게 많이 들어와 주지는 않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기술주 위주로의 큰 급락 때문에 아직까지 지수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3분의 1까지 지금 이제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내릴지 N자로 다시 올라갈지 뭐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1349원, 8.5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또 이제 고점으로 치솟는 듯 하면서도 계속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21선 아래로 다시 환율이 자리를 잡았고 여기서 이제 이번 주 FOMC의 방향 그리고 국채에 대한 이 발행 정도에 따라서 이 환율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치솟는다면 좀 부담스럽고요. 만약에 FOMC가 금리를 바로 올려버리고 또 이 국채 발행을 마구마구 찍어낸다면 당연히 환율은 다시 한번 1,400원까지도 넘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이 1,340원 아래로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예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시장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좀 반등을 하는 분위기고요. 아직까지는 뭐 선물 지표이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한번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증시 0.8% 가까이 상승하지만 그동안 내린 것도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0.5% 정도 올라가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84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 3.3달러 수준으로 거의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이고요. 서서히 둘 다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이 또 너무 큰 급등이 나온다면 또 저런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4.89%,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4.89%, 4.9%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1년 중에 계속 고점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입장이고요. 이게 또 한번 5%대를 치고 올라간다면 코스피는 다시 한번 급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국채 시장 금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모든 투자자들이 이 국채 시장에 좀 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빨리 안정화가 되어야 될 텐데요. 이번 주 이벤트도 그렇고 그 미국의 이 디폴트 이슈가 해결이 되어야 이 국채 금리도 좀 안정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분석 마치고요. 이번 주 이벤트와 그 다음에 다음 주, 다다음 주 해서 11월 중순까지 어떤 추세로 또 증시가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FOMC에 대한 이 정책이고요. 우리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이 된다면 또 한번 이제 이 여유는 생기는 건데요. 그래도 시장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촉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00원 상승해서 13,78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1.47%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뭐 코스피 조금 올라간 것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을 좀 했고요. 하락 출발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처럼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별로 없는 모습이고요. 13,850원으로 70원 정도 올라갔지만 뭐 크게 많은 물량 아니었고 많은 금액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전날보다 더 줄었고요. 195만 주. 그래서 최근에는 100만 주 후반대, 200만 주 초반, 중반대 정도를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거래가 많이 죽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 현재 가격대에 있어서 크게 거래를 늘릴 만한 수급도 없고 메리트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거래가 많이 죽어 있고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크게 의미가 없는 상태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해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요 자리에서 한번 거래가 또 실려서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거시적인 경제, 특히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시장에 좀 민감하게 우리나라 증시가 반응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일단은 네, 또 이제 증시가 올라가니까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코스피 장이 좀 반등세를 찾는다면 이번에 좀 과도하게 내렸던 그런 주가는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차트는 계속 동일한 위치고요. 아랫꼬리 달고 반등했던 부분을 또 한번 내렸다가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몇 번 터치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급락시키는 움직임은 마무리가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13,500원 정도를 라인을 긋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듯 한데요. 아직까지는 완벽히 자리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흐름에 따라서 좀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전형적인 패턴은 조금씩 반등을 시켜서 21선과 한번 만나고 네, 다시 한번 떨어져서 한 번 더 찍고 올라오는 쌍바닥 형태 그런 형태를 기다리고 있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항상 좀 그런 이 급락 이후에 반등 패턴은 좀 쌍바닥을 다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말인데요, 이제는 며칠 뒤면 11월이고 11월, 12월이면 이제 올해가 끝입니다. 그래서 12월은 또 이제 배당 그 기준일, 연말, 뭐 폐장일,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실제로 이제 거래가 되는 시장은 크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오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반등장이 만약에 찾아와서 서서히 이제 코스피가 반등해주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반등해주는 그 패턴에서 좀 이 좋은 소식들이 나와준다면 좀 오히려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런 것들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급락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이전에도 이 가격대를 보시면 15,000원 가까이 떨어졌다가 2만 원대로 네, 단기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때는 공매도 상환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좀 이제 물량을 많이 매수를 했던 그 구간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때도 뭔가 호재가 있어서 올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네, 실제로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런 사절단이 가서 미국의 그런 이 원전 협력에 대한 소식이 이때 나왔었는데요. 오히려 미국의 그런 이 협력에 대한 이 움직임이 소극적이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조차 지금 우리나라에 소송을 걸어버리면서 그런 급락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정말 이제 어이없이 또 한 30% 정도가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해서 귀신같이 이제 이렇게 바로 올려버리면서 그 이상으로 치솟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내려간 주가에 대해서 너무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뭐 다 같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갈 때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 같이 떨어졌던 구간이 아마 요때였고요. 네, 요때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이 터져주면서 좀 같이 올라가 주었는데요. 그런 소식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은 뭐 우리 좀 이 기분으로는 이렇게 올라가 주기를 기대했는데 정말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9월, 10월 아주 큰 하락장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락장을 이겨내는 연말에 좀 좋은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지금 흐름을 보았을 때는 또 11월 중순까지도 그런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 같고 연말에도 계속 전쟁이 이어질 것 같고 좀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죠. 네, 그래서 2024년까지 그냥 이 정도의 분위기로 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이 기대감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의 예상보다 좀 이제 이런 좋지 않은 장이 길어지고
생각보다 좋지 않은 사이클이 좀 더 빨리 자주 찾아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런 시장 하나하나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좀 이런 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사이클을 이해를 한다면 이런 하락장 이후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상승장을 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예상보다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 속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봉도 뭐 이렇게 뚝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네. 겨우겨우 이제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뚝 떨어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결국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만큼의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시장이 있는지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수급 보면 기관 투자자 오늘 11만 주 매수해 주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매도세가 어느 정도 멎은 듯하고 기관 투자자도 뭐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야금야금 다시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조금씩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 많지는 않지만 계속 매수를 이어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도 매도를 했지만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도 물량을 거의 상환을 시키는 그런 모습도 나오면서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지분이 조금씩 연속적으로 좀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험, 투신, 네,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오늘은 모두 다 이제 매도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적은 양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전처럼 네, 아주 많은 물량을 뱉어내는 패턴이 좀 멈추었다라는 게 느껴지죠, 확실히. 연기금 투자도 마찬가지. 10월 20일자로 이제는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고 네, 조금이나마 이렇게 매수가 붙어주고 있다는 점.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두산 에너빌리티를 찍어 눌리는 그런 수급 자체가 조금씩 멎어들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쌓아놨던 그 수급이 아직까지 상환을 시키고 있지 않은데요. 그 수급이 언제 상환이 되는지도 우리가 지켜보는 그런 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계속 공매도 늘렸다, 상환했다를 반복했는데요. 지금 공매도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분을 확 낮춰놓은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올라온 이 지분은 공매도를 상환시키면서 늘린 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또 보면서 얘기를 하면 최근에 공매도는 오히려 네, 줄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고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그 매수 주체가 지금은 모간서울 JP모간 뭐 이런 신한증권이 아니라 좀 다른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공매도를 쌓아놨던 그 수급은 아직까지 공매도 상환을 시키지 않고 있고 지금도 보시면 1256만 주로 전날 대비 33만 주 네, 공매도 잔고를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매도 잔고가 활발하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은 1200만 주대에서 좀 유지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7만 7천 주죠. 네, 1일 공매도 거래가 7만 7천 주로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드디어 이제 10% 안쪽으로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 10%, 15%뭐 이렇게 좀 많은 물량이 네, 공매도에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 거래 이 비중으로 보았을 때는 한 3%, 4%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공매도 퍼센트, 공매도 비율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매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말 나온 김에 이제 보면 비중은 이제 3.94%. 사실 이전에 네, 18일, 19일, 20일, 23일 뭐 계속 네, 8% 이상 유지가 되던 공매도 비율이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좀 공매도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이대로 계속 줄어들어서 네, 1% 미만으로 다시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볼 거고요. 대차 잔고도 지금 어제 27일자로 좀 이제 다시 많이 늘었고 체결 오늘도 41만 주 상환이 8만 3천 주 돼가지고 한 33만 주죠. 33만 주 정도가 늘었습니다. 2,990만 주인데요. 그래서 대차 잔고도 그렇고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아직은 상환되지 않고 좀 높은 이 수량을 유지를 하고 있다. 평소 대비 높은 수량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저 수급이 이
공매도가 상환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 다시 매수로 전환되면 또 저런 이 대차 잔고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거는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추정 물량은 20만 주 플러스에서 당일 물량이 9만 6천 주. 오늘은 오히려 조금 줄었는데요. 그래도 전날도 그렇고 계속 최근 며칠 동안 매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매수를 좀 계속 진행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84%까지 보유율이 증가를 했고요. 조금씩이긴 하지만 외국인 보유율이 이제는 저점을 찍고 다시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급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보고 있던 그 공매도를 늘리고 줄이던 그 수급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모간서울 신한증권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자, 어제자로는 좀 들어와 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최근 10일 동안의 집계를 보면, 그 수급이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매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지금 MSCI를 앞두고 뭔가 또 굉장히 어렵게 또 꼬아버리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골드만삭스는 최근 10일 동안 매수를 이어왔는데 오히려 또 지금은 오늘은 매도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일단은 뭐 외국인 투자자가 좀 활발하게 매수 매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다. JP모건은 오히려 오늘 매수를 해주었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와 이 JP모건은 계속 반대되는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더라.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왜 이 짓을 하느냐는 아마 MSCI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5월 달에 8월 달이었나요? 8월 달에 MSCI에도 이 골드만삭스가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지분, 그 다음에 이런 수급 변화가 그런 MSCI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비중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오늘은 10월 말이고 10월 31일자로 또 그 패턴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31일이면 내일이고요. 내일자로 해서 이제 JP모건, 무관서울이 또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급까지 이렇게 다 확인을 했고요. 최근에 뭐 차트 흐름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기술적으로 분석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주가를 움직이던 그 수급이 아직은 이 MSCI를 앞두고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번 계속 주시를 해보겠다 라는 것이고요. 내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고 온 소식들이고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계속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공매도를 이용해서 주가를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얻는 그런 움직임. 그게 이제 불법 공매도인지는 사실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금융당국에서 이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전면 금지를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매도라는 것은 원래는 순기능이 있죠. 그래서 주가에 너무 이제 버블이 끼면 버블을 이제 막는 입장으로 공매도를 만든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는 신용을 씁니다. 신용 대출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어떤 금액을 빌려와다가, 그죠? 은행에서 빌려다가 우리가 이자를 내고 이 신용 금액을 빌려서 그 신용 금액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용으로 매수를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신용 매수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공매도라는 것은 반대로 어떤 이 지분을 빌려와다가 이 수수료를 주고 그 지분을 대신해서 매도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신용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공매도입니다. 근데 이 IB 은행들이 신용을 통해서 신용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공매도를 하고 이렇게 좀 균형 있게 하면 좋겠지만 이 신용 매수는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가 붙어주고 이 공매도를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와 반대되는 포지션을 계속 찍어 눌린다면 이 개인 투자자의 돈이 계속해서 저런 이제 큰 이 투자증권에
공매도에 활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를 분석을 토대로 계속해서 공매도만 때리는 투자 이 사는 사실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죠? 반대로 이제 신용 매수만 하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좀 균형 잡힌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공매도가 금지가 된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이제 잔고가 1200만 주가 쌓여 있는데 저 움직임에 대해서 이 모건 스탠리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뭐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를 이제 때렸기 때문에 상환을 시키면서 또 주가를 살금살금 올리면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공매도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 소식은 우라늄 가격이 오르면 주가도 상승한다. 원전 열풍 확산에 베팅을 한다. 일찌감치 이제 우라늄 에너지에 대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는 뭐 카메코라든지 우라늄 에너지라든지 이미 가격대가 최소한 절반 이상은 올라갔던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 기업들이 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같이 좀 힘을 받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분명히 이제 이 우라늄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그런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전 세계 에너지 트렌드가 지금 우라늄 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전 건설이 좀 신규로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 둘씩 결정이 되고 이제는 뭐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 이렇게 하나씩 확정이 되어서 이제 건설에 들어가야 하는 입장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가 확실하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 세계적인 트렌드는 지금 우라늄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런 뭐 LNG 가스터빈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에너지 하나에 편중되어서 발전을 시키기보다는 지금 여러 에너지원을 분산시켜서 그 에너지를 각각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영향을 좀 발휘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이 핵심 소식들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밀리고 있는 듯 하는데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가져온 소식 하나인데 자, 폴란드 포메라니아 원전 부지 허가 취득을 했습니다. 드디어 폴란드의 첫 번째 정부 차원의 원전이 부지 허가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기후환경부 이 승인을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부지 허가까지 취득을 받으면서 이제는 이 예비 작업 실행, 그죠? 건설 예비 작업 실행과 건설 허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전 프로젝트가 이렇게 부지 허가까지 취득을 하면서 이제 거의 건설 확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웨스팅하우스가 맡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세기 3.75기가와트를 AP1000으로 지금 맡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이 AP1000 세기는 아직까지 이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원전도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신규 두 개의 발전소 신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민간 자금 기반의 제3 원전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였고 정부는 아직 제2 원전의 부지와 공급사를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드디어 이 첫 번째 원전에 대한 건설 거의 이제 예비 작업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납기 부품들, 그죠? 특히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주기기들을 일찌감치 이제 생산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웨스팅하우스의 주기기를 과연 누가 맡게 될 것인가? 그것도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건설 협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갈 것인가? 네, 그런 것들도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한미 원전 협력이 부각이 될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면 그 과정에서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좀 실타래가 풀리듯이 좀 살살 이제 모두가 풀릴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그 첫 번째 단추를 푸는 과정을 좀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정부 차원의 이 부지 선정까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민간 원전에 대한 기후환경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도 이제 11월 달쯤에서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요. 이제 기후환경부 승인이 다음 달에 진행이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민간 원전 이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부지 허가 취득을 받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 합작사 설립으로 이제 수의계약 형태의 그런 계약도 체결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한 가지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이 폴란드의 지금 현재 정부가 좀 이제 교체가 되는 시점이죠. 올 연말부터 해서 이제 정부가 교체가 되는데요. 어, 이 EU 쪽을 좀 친 EU 쪽 정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래는 원자력 에너지보다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 네, 신재생 에너지에 조금 더 몰두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EU 분위기가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단판을 지었고요.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고 보조금 이 지급에 대해서도 이제 프랑스가 좀 유리하게 지금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이 세계적으로 그리고 EU 전체적으로도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었더라도 이런 폴란드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앞으로 어떤 소식이 또 들려올지는 한번 천천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둘씩 좀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이 또 들려오면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뉴스케일 파워 얘기인데요. 최근에 뭐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참 이제 황당하기도 한데 일단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인도네시아의 SMR 건설 계획을 또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국장 이 이제 이렇게 원전 도입 계획을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인도네시아도 지금 섬이 많기 때문에 그 각각의 섬마다 또 저런 작은 에너지원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대안이 지금 SMR로 떠올랐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로 와서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도도 보였습니다. 지금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루마니아, 폴란드도 그렇고 지금 뉴스케일 파워의 모델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거의 확정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루마니아 프로젝트는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UAE까지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SMR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주다 보니까 뉴스케일 파워 입장에서도 네,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공매도 보고서와 같은 네, 그런 뉴스케일 파워로 좀 공격하는 그런 소식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뭐 현재로서 보았을 때는 자금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 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 뉴스케일 파워 입장에서도 네,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다 호주에 대한 건설이 확실하게 좀 결정이 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 해결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 정도로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증시가 반등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이번 주에도 중요 이벤트들 FOMC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시장 이런 것들 주목해 보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발표 날이죠. 그래서 그 발표 날에 또 이제 실적 한번 보고요. 12월 2일이었나요? 네, 그래서 한번 뭐 천천히 접근해 보겠습니다. 실적은 뭐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두산 마켓이 조금 이제 실적이 깎이긴 했는데요.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보다는 수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말에 좀 하나 크게 터트려서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